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거 이제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 이제 뭔가 막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재들을 그렇게 영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UAM 우리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부 같은 경우가 뭐 지금 거기 책임자 같은 경우가 나사에서 우주항공 쪽을 하셨던 분이고 뭐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UAM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지금 영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현대차의 그 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3대 성장 동력을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 첫째가 친환경 차이고 그 두 번째가 로봇 사업이고 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1조 원을 주고 연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각각의 진영들을 다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쪽에서는 현대차가 좀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뭐 인재를 영입하고 뭐 이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 현재 그 경쟁력 수준 자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지금 이렇게 좀 얘기 나오긴 했지만 실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당장은 없기는 해요. 이제 다만 현대차가 전반적으로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현대차가 이런 이미지, 가상 이미지를 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떠다니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라잉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지금 우보화해서 만들려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작년 CES에서 이제 공개가 됐죠. 네. 모델명은 이제 SA1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단순히 이 플라잉카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플라잉카가 이착륙할 수 있는 이러한 터미널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항구라고 해서 이제 포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포트를 그러니까 이 UAM을 통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제는 어느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특정 목적지로 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바로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옮길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미래 모빌리티의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가시적인 성과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이게 지금 영국의 지금 에어원이라고 하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그 이런 터미널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어반 에어포트라고 하는 회사와 현대차가 지금 공동으로 올해 11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적인 성과들로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쪽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전기차 얘기 나오면 현대차의 약점으로 그 투자자들이 많이 언급하는 게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네. 그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수준이 네. 그 테슬라에 비교했을 때 네, 그렇죠. 경쟁력이 있냐 네. 이걸 많이 지적을 하죠. 네, 제가 이제 그 자료는 좀 가져오지 못했는데 현대차는 그래서 뭐 이제 밑단에 현대모비스나 뭐 이런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뭐 미국의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선도적인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앱티브라고 하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었고요. 앱티브와 합자로 해서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모셔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뭐 뒤쳐져 있다라고 뭐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가 너무 압도적이 있죠. 이미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은 거의 뭐 한 200만 대가 넘는 차들이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테슬라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기 그게 때문에 엄청난 거죠. 네, 그게 엄청난 자산인 거죠. 네. 네, 지금 아까도 잠깐 다뤘지만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이 네.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장을 자꾸 넓혀 나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좀 비관적으로 처음엔 봤었는데 네. 왜냐하면
그 내연기관 그 시스템을 이게 전기차로 바꾼다는 건 맞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잘 해가고 있는 업체들도 있나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흐름인 거니까, 네, 기업들도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뭐 폭스바겐이나 GM 뭐 등등 여러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왔는데, 네. 보시면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지금 금액이 좀 빠져 있는데 이게 10억 달러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360억 달러에서 420억 달러를 이렇게 좀 바꿨고, GM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1월달 CAS에서 금액을 우리 이렇게 투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270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는 이쪽 전기차, 친환경차 쪽에 쏟아붓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체로 보면은 이게 지금 시장의 그 기준점이 2025년 정도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2025년 이후부터는 뭐 영국, 특히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는 나라들 또는 도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이 생태계에 적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지금 테슬라가 워낙 그 체계를 잘 구축해 놓긴 했지만은 이 대형 완성차 업체들, 뭐 폭스바겐이나 GM, 현대기아차도 거기에 따라서 좀 늦긴 했지만 빠르게 좀 전환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 완성차 이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들도 지금 이쪽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좀 그 자동차를 원래 그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진입 장벽이 높은데 이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으로 그 차량 안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가 확 줄었습니다. 거의 한 40% 정도.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차에는 대략 한 3만여 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기차에는 한 18,000개 정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확 줄다 보니까 허들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친환경차 플러스 여기에 자율주행 기반의 이러한 서비스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 이런 올해 연초에 핫했던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 이런 회사들, 또는 이제 중국 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회사들도 지금 이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기반의 자율주행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의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특히 이쪽은 상당히 빠르게 지금 변모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 글로벌리 그 투자 금액 보니까 뭐 일본 도요타도 뭐 아까 보니까 한 150억 불 하는 것 네. 같고, 현대가 120억 불이었잖아요. 네. 충분할까요? 뭐 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데 비해서. 뭐 기존에 이제 사이즈가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뭐 기존에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차도 많이 팔리는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회사의 사이즈에 맞는 투자 목표를 좀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대차가 저런 경쟁자, 아까 봤던 그런 경쟁자들 가운데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혹은 220억 불을 투자하는 그 테슬라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해 갈지. 폭스바겐이 상당히 많이 투자하네요. 아까 350억 불이었나요? 네, 폭스바겐은 뭐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대단하네. 네,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이게 그 상용화가 가능할까? 이게 아까 너무너무 먼 훗날 미래 네. 얘기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여러 업체들에서 또는 이제 여러 국가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난해 11월 달에 한강에서 이제 드론 택시 실증 사업을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상용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교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생과 사의 그 접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일이 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이제 물류 쪽,
좀 빨리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드론 택배, 뭐 드론을 이용해서 물류를 옮기고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문화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 같으면 그냥 정원 같은 데다가 탁탁 털고 가면 문 앞에다 그렇죠. 털고 가면 되는데 네. 한국 뭐 이거 층수 찾아갈 수도 없고 이거. 그래서 이제 뭐 시중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특정 공간에 드론을 이용해서 물건을 갖다 놓고 그 물건을 이제 물류 로봇이 또 있거든요.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미래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되게 궁금한데 속도가 참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먼 훗날의 얘기 같았는데 지금 막 이렇게 눈앞에 하나씩 가시화돼 가고 있으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빨라졌다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네. 돈이라는 게 그쪽으로 다 쏠리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항 사태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항 문제는? 지금 이항이 이것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죠. 여기도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네. 많은데 다 빼신 것 같아요. 다 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료 화면을 가져왔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1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택시 실증 사업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썼던 모델이 이항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항을 니콜라급으로 이렇게 치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오버하신 것 같다. 네. 니콜라는 뭐가 없었던 거고 이항은 실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실체 여부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항이 니콜라보다 낫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한 8개국에서 40개가 넘는 도시에서 지금 이렇게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서울이나 제주 몇몇 지자체에서 이항과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앞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25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이후 먼 미래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뭐 시장 조사 기관들은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나왔던 그러니까 이항이 올해 주가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는 저는 그 촉매제가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또 하나 일을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연초에 우리가 3월 달에 우주 항공 쪽과 관련한 ETF를 출시하겠다라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그 증권 신고서 세부 내용들을 보면 실제 그러면 우주 항공이니까 진짜 우주 밖으로 쏜 인공위성이라든지 로켓 업체들만 해당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지구 내에서도 그러니까 뭐 드론이라든지 플라잉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도 하나의 잠재 투자 후보군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있지? 라고 이렇게 찾아보니 이항이 마침 있었고 이항이 좀 매기가 많이 쏠렸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 16일이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16일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울프팩 리서치라고 하는 숏셀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매도 쪽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이항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때까지 했던 뭐 생산 설비도 없고, 그리고 계약도 약간 너무 허무하고, 그러니까 허무맹랑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조목조목 이렇게 따졌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항 측이 정말 이건 얼토당토 않는 보고서다. 물론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온 날, 지금 여기 자료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이 전날 그 이항 주가가 124달러였고요. 네. 63%가 빠졌어요, 이날. 그래서 40달러 중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공매도 세력들이 속일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항 측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자료 화면을 가져온 것도 뭐냐면 지금 이항 본사가 광저우에 있거든요. 네. 광저우에 있고
그 쇼셀러인 울프백 리서치가 본 생산 시설도 그냥 광저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150km 떨어져 있는 중국 움푸시라고 하는 곳에 이 양의 지금 생산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올해 6월 달 내에는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때를 맞춰서 인베스터 데이와 생산 시설 투어를 계획하겠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가고 싶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연간 생산 가능한 이제 규모는 한 600여 대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제 이양 측에서 했던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2월 16일 날 그 보고서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매일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부분까지 공개를 했냐면 그 쇼셀러 측에서 너희 이거 계약이 너무 그러니까 허위 계약 아니냐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계약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계약 상대방은 이제 중국의 쿤샹 쿤샹 그룹인데 이 쿤샹과 어떤 계약들을 했고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총 22대가 인도가 됐는데 그 22대가 어느 지점으로까지 인도가 됐는지 얘기 지금 제가 8개만 해놨지만 공간상 여기 22대 내용도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양 측에서는 이제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그 대응을 하는 거는 이제 주가 관리 때문에 그렇게 투자자들 투자자 보호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지금 자신들의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보고서가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뭐라 그럴까요? 중국에서 지난번에 그 무슨 커피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루이싱 커피 네. 문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 그렇죠. 예, 저게 아마 대응을 적극적으로 한다 해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돌리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 양이 실제 올해 오면 상당히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사셨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 그 탑 50 종목에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됐길래 최근에 보시면 지금 이게 2021년 올해 누적으로 서학개미들의 거래대금 탑 10 종목인데 보면 이 양이 6등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매수와 매도 결제 순 금액만 따져놓고 보면 3천만 달러 매도 우위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양은 이제 지워진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게임스탑도 많이 투자했네요. 게임스탑도 정말 많이 했죠. 아마 이것도 재미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네. 상당히 좀 고점들에 물려서 손해봤을 것 같은데 처칠 캐피털은 저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루시드 에어와 스펙 합병하는 그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CCIV라고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한국 투자자들이 암만 생각해도 화끈하기는 해요. 그렇죠. 정말 네. 화끈해. 근데 이게 이제 후라이팬 같은 근성이 아니라 뚝배기 같은 근성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투자를 했을 때 저 기업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조사를 하고 투자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까? 혹은 누가 괜찮다고 해서 투자를 했을까? 뉴스에서 이렇게 괜찮다고 해서 했을까? 아니면 정말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뭔가 사업보고서라도 네. 읽고 투자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있던 것 같아요. 그 이양 관련해서 좀 보면 작년 11월 달에 제가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작년 11월 달에 국내에서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또 이양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혹시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도 뭐 여전히 100% 넘는 수익권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러한 사태들로 인해서 지금 이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포지션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국내 투자가 됐든 그 외국 투자가 됐든 그 투자하는 대상인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스터디를 좀 많이 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